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아빠 없이 홀로 키우고 있는 여자예요. 그렇다고 미혼모는 아니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홀로 키우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자와 헤어진 건 아이가 3살 무렵이었는데 그때도 혼자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먹고 살려고 일도 하면서 아이도 돌봐야 하니 늘 식당 아르바이트 같은 것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푼돈 벌어서 두 식구 먹는 것만 충당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 아이가 얼른 컸으면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그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춘기가 왔는지 저와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네요. 새삼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만 저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건 다시 생각해도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라는 사람은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말 제가 겪었던 그 일을 말해보라고 하면 3일 밤낮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제 속에 울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곳에서 해보려고요. 잘 들어주세요. 아이 아빠를 처음 만난 곳은 제가 일했던 한의원에서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작은 한의원에서 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신 손님이었죠. 어느 날인가 근처 아파트에 이사를 왔다면서 오기 시작한 손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평일 낮에 치료를 받으러 오셔서 조금 의아했어요. 평일은 다들 출근하기 때문에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치료를 받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일 내내 병원에 와서 뜸 치료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었어요. 궁금하다고 환자한테 일일이 묻는 것도 실례잖아요. 그래서 궁금증만 잔뜩 품고 아무 말 없이 마사지건으로 마사지를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아, 24살이요. 와, 진짜 어리네. 그런데 일하는 거 보니까 똑 부러지고 잘하네. 싹싹하다는 말 많이 듣죠? 아니에요.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사실 그쪽 마음에 들어서 이 한의원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근육을 좀 풀어주고 해야 하거든. 다른 데도 몇 번 가봤는데 아가씨가 해주는 마사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뭘요. 손으로 하는 마사지도 아니고 그냥 마사지건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건데도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저 때문에 한의원에 계속 온다며 결근하지 말라고까지 해주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요.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립서비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유쾌한 손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냈죠. 그런데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경계심도 무너지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올 때는 항상 커피나 간식을 사왔는데 저 때문에 사오는 거라고 자기 입으로 다 말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한의원 안에서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매일 오는 남자 손님이랑 무슨 관계야? 응?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둘이 무슨 사이 되니까 그분이 자꾸 간식도 사오고 그러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이실직고 하라며 물어봤지만 정말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기에 밝힐 사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난감했죠. 이미 사귀는 사이라고 단정짓고 물어보는데 제 입에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으니 숨긴다면서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가기도 했고요. 저는 저대로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드디어 그 사람이 저에게 같이 밥 한 끼를 하자고 하더군요. 내일 토요일이라 일찍 끝나지. 나랑 같이 늦은 점심 먹을래요? 어때요? 내일이요? 응. 수미 씨 애인 없는 거 나 다 아는데. 일 끝나면 어차피 밥 먹어야 하잖아요. 나랑 먹어요. 내가 사줄게. 거절을 할 새도 없이 혼자 약속을 정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동안 저 좋아하는 티는 혼자 다 내고 다닌 사람이라 은연중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데이트 신청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그가 점심을 먹자고 했을 때 별 거절할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 사람의 관심이 좋았거든요. 이쯤에서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얘기할 타이밍인 것 같네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게 7살 때쯤인 것 같네요. 이혼을 하시기 전에도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셨고 온 집안의 가재 도구들이 날아다녔기에 그리 행복한 어린 시절은 보내지 못했어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화해를 하면 웃으며 지내곤 했었는데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을 하신 거죠. 두 분이 이혼을 하고 저는 할머니 댁에서 한동안 지냈어요. 어린 저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없다 판단한 아빠가 할머니께 저를 맡긴 거죠.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는 어린 제가 좋아할 만한 반찬이 없었어요. 늘 나물 반찬에 어쩌다 계란이라도 하나 구워주실 때는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어요. 나를 떠난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적어도 한 가지는 해줬었는데 그곳에는 엄마가 없었죠. 밤에 잠이 들 때 재워주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뚝 그치지 못해? 지지배가 맨날 쳐울고 지랄이야. 노년에 안 아픈 곳이 없는 몸인데 어린 손녀를 거두는 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할머니는 제가 눈물을 보이면 안아주시기보단 나무라는 말로 야단치셨어요. 본인 아들과 이혼하고 자식까지 내팽개친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었겠죠. 게다가 저는 엄마를 진짜 많이 닮았었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른다고 하셨으니 제가 진짜 보기 싫으셨겠죠. 늘 무표정한 표정 뒤에 좋은지 싫은지 표현하지 않는 할머니가 어린 마음에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서너 번 혼이 나고부터는 엄마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믿을 구석은 할머니밖에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저는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빠가 나를 보러 오는 날만 기다리는 외로운 하루가 계속되었어요. 할머니 집이 있는 그 동네엔 제 또래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같이 놀 친구가 없으니 심심하고 할 일이 없었어요. 어쩌다 할머니를 따라 밭에 갈 때면 할머니가 시키는 일만 해야 했고 그랬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조용한 동네에서 2년 정도 살았을 때 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 날 보러 잘 오지 않는 아빠가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더라고요. 웬 여자를 데려와 할머니께 인사를 시키고 저에게는 엄마라고 하며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수미야, 이분이 이제 수미 엄마일 거야. 예쁘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그래, 수미 진짜 예쁘게 생겼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잘 지내자는 새엄마에게 저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린 마음에 어른들의 일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것과 새엄마가 아빠와 살 것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간 뒤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저는 아빠와 새엄마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불행이 시작된 시점이죠.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하고 제가 20살이 되어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저희는 한 번도 화목한 적이 없었어요. 서로를 미워했고 탓을 하고 싸웠는데 그 중심에는 늘 제가 있더라고요. 새엄마는 저를 키우기 싫다고 했고 아빠는 왜 싫으냐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저를 짐이라고 여겼는지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았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부모 중 어느 한 명도 나를 원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당시 제 관심사는 고통 없이 죽는 법,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머릿속에서 내가 죽는 순간을 정말 자주 상상하고 그랬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실행하지는 않았죠. 덕분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겠지만요.
어린 시절부터 겪게 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는 외로움을 참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20살이 되었을 때는 아무리 외로워도 그 집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후 바로 집을 나왔고 이후 지금까지 서로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자연히 대학으로 진학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게 급해 일밖에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대학도 다니면서 부모 그늘 밑에 편하게 살 때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연애 따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일만 열심히 다니며 통장에 있는 돈만이 제 관심의 전부였죠. 그런 무미건조한 제 삶에 그 사람이 돌멩이 하나를 던져 파동을 만든 거예요. 그 파동이 낯설지만 싫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일터를 벗어나 따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주로 제가 퇴근을 한 뒤에 같이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한잔 하는 정도였는데 일요일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도 저도 일요일은 암묵적 약속을 한 것처럼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수미 씨는 왜 남자친구가 없어? 이렇게 예쁜데? 예쁘긴요. 그런 말 마세요. 아니야, 진짜야.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럽고 상냥하고 예쁘고 남자들이 딱 좋아할 타입인데 일부러 연애 안 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느라 그쪽으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구나. 제 얘기를 들은 그는 혼자 무슨 생각을 하더니 곧 제가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랑 연애해 볼래? 네? 우리 둘이요? 그래, 이렇게 밖에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했으면 다 했지 뭐. 데이트가 따로 있어? 이게 데이트야. 그게... 저에게 사귀자고 하는 그 사람 말에 너무 놀랐어요. 호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둘이 연인이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당황해하는 제 얼굴을 재밌다는 듯 쳐다보던 그 사람은 곧 제 손을 잡았어요. 너무 놀라고 부끄러워서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손을 억지로 빼지 않았어요. 이거 나랑 같은 마음인 거지?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 그렇게 그 사람과 연인이 되었어요. 나이 차는 무려 15살. 나이가 한참 많은 그 사람과 연인이 되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의원에서 쌓은 정 때문에 그랬는지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게 좋았고요. 연인이 된 이후로 그는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밥 꼭 먹고 가라면서 제 자취방 냉장고를 늘 꽉 채워놓았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 저를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수시로 꽃 선물을 사줬고 100일, 200일 같은 기념일에는 잊지 않고 선물도 꼭 사줬고요. 생각보다 세심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이가 많아서 친구들이 아저씨라고 놀렸지만 그런 연륜 덕분인지 꼼꼼하고 배려심이 깊었죠. 또래 남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포근함이 어찌나 달콤한지 연인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저에게 있어 전부가 되어버렸죠. 그 사람도 저와 같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수미야, 너 오늘도 아침 안 먹고 갔어? 오빠가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했지? 아, 미안. 일부러 사줬는데 아침에 늦잠 자서 못 먹었어. 너 자꾸 안 챙겨 먹으면 오빠 화낸다. 알았지? 나한테는 네가 전부야. 너 아프고 그러면 나 못 견뎌. 알았어. 미안해. 이제 잘 챙겨 먹을게. 그 사람은 행여나 제가 아플까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특히 먹는 걸 신경 많이 썼는데 아침은 꼭 먹고 다니라면서 신신당부를 했죠. 남자가 먹는 걸 챙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래 남자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것들을 챙겨주고 맘 써주니 그 모습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었고 그 사람에 대한 저의 믿음은
100%였죠. 그렇게 연애를 1년 정도 하고 나서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도 부르지 않고 친한 친구 몇 명 데려다가 저희끼리 식만 올리는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그 사람도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신 상황이라 간소하게 하는 결혼식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남들처럼 거창하게 올리는 결혼식이 아니었지만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내 평생의 인연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연애가 짧긴 했지만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사였어요. 주로 지방으로 다녔고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은 집을 비웠죠. 주로 금, 토, 일, 주말에 일을 몰아해서 평일에 쉬는 날이 많았는데 한의원에 평일 치료를 받은 게 그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몰고 다니는 화물차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렇다고 하니 아무 의심 없이 믿었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몇 년 후에야 알았어요. 그 사람과 모든 관계가 끝난 후에 말이죠. 신혼 초에는 그가 집에 없는 날이면 너무 외로웠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독수 공방이라니, 왜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잖아요.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하던 사람이 없으니 정말 많이 허전했어요. 그래서 불만도 생겼었는데 몇 주 뒤에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일하러 가서 고생 하는데 집에 편히 있으면서 투정 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는 날에는 요리 연습을 했어요. 한식을 좋아하는 남편이 일이 끝나 집에 왔을 때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자취는 일찍부터 했지만 주로 라면 같은 걸 먹어서 요리는 영 젬병이라 요리 실력이 엉망이었는데 연습해서 그 사람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워낙 이것저것 잘 먹어서 입맛이 까다로운 건 아니었는데 사 먹는 음식보다 제가 직접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노력을 하더니 요리 실력이 또 일취월장하더라고요. 힘든지도 모르고 그 사람 입에 들어갈 음식을 하는 게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결혼하고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늘 혼자라 웃을 일도 잘 없던 저에게 그 사람은 저를 웃게 해줬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줬으니까요. 제가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찾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족도 만들어줬고요. 그때가 결혼하고 5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낌새가 수상해서 산부인과를 찾았고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예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내 눈물이 흘렀죠. 왜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너무 좋아서요. 그 사람에게 임신 사실을 바로 알렸고 그는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막 하늘 위로 날아갈 기세더라고요. 진짜야? 정말이야? 진짜 내 애가 생겼다고? 그래, 속고만 살았어? 왜 이렇게 못 믿어? 진짜 우리 자식이야. 당신이랑 내 아이. 수미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네가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줄 거야. 진짜야. 임신이라는 걸 재차 묻던 그 사람은 저를 얼싸안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그 사람을 쳐다보는 제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고요. 정말 내 평생 아이는 없을 줄 알았는데 수미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평생에 아이는 없을 줄 알았다니 이 사람이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심코 나온 그 말에 정말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는데 순진했던 저는 전혀 의심 같은 걸 할 줄도 모르고 그와 얼싸안고 좋아하기 바빴죠. 둘 다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 하는 일 당장 그만둬. 일? 아직 배도 안 나왔고 일하는 거 별로 안 힘든데. 그만둬. 내가 벌어오잖아. 임신도 했는데 태교도 하고 그래야지. 알았지? 결혼 후에도 계속 다니던 한의원을 임신하고 그만뒀어요. 그 사람이 저더러 태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똘똘한 아이가 나오려면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어요. 남자가 태교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 저도 모르는 것들은 어디서 알아와서는 일일이 제 곁에서 간섭을 했어요. 오늘부터 커피는 금지야. 그 하루 한 잔이라도 안 돼. 알았지? 그리고 당신 먹는 것도 좀 더 챙겨 먹어야 하는데. 내가 식단을 짜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챙겨 먹어. 내가 있을 때는 챙겨줄 건데 나 없을 땐 당신이 그렇게 먹어야 해. 알았지? 알았어. 대체 이런 건 어떻게 알았어?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어. 여튼 뱃속에 있다고 방심하면 안 돼. 알았지? 조금은 극성스럽다고 느낄 정도의 챙김을 받으면서 임신 기간 동안 태교에 집중을 했어요. 꼭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면서 하루에 30분씩 걷기도 시키고 뱃속 아이에게 책도 읽혀주고 머리 똘똘해진다면서 저에게 수학 문제집도 사줬어요. 이거 뭐야? 웬 수학 문제집? 매일 3장씩 풀어. 임신했을 때 엄마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 머리가 달라진대. 잊지 말고 꼭 해. 알았지? 진짜야? 아무리 그래도 수학 문제집을 꼭 풀어. 알았지? 집에 있을 때는 곁에 붙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일하러 갔을 때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하루 스케줄을 체크했어요. 먹는 것부터 하루 일과까지 간섭 안 하는 게 없으니 무슨 사육당하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모두 저와 아이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고 다 필요한 거라고 여겼죠. 남들과 다른 남편의 집착스러움도 모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온전히 그 사람을 믿고 있었죠. 특별한 남편의 관심 속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그 사람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고 닮은 꼴인 두 사람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더군요. 자연분만을 하느라 고생했던 것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완전체가 된 우리 세 식구, 앞으로 더 행복할 일만 남았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죠. 나는 우리 부모님과는 다르게 내 아이에게 웃음 가득한 일만 주겠다고 그렇게 다짐도 했어요. 물론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가요? 내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선물해 주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저에게 생각지도 않은 시련이 닥치고 말았어요. 이번 달 생활비도 없어? 미안하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잔금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 기사들끼리 담합해서 받아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줘. 응? 남편과 처음 결혼을 하면서 구한 집은 반전세 빌라였어요. 남편도 저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이도 없었고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외벌이로 생활을 했고 그나마 남편이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두 돌이 다 되어 갈 때쯤 자꾸 월급을 반토막만 가져오는 거였어요. 사장이 대금을 치르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저에게 생활비를 건넬 때마다 남편은 미안해했어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가져오는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 자신도 면목이 없는 거겠죠. 고개 숙인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고 구멍난 나시를 입고 있어도 새로 살 생각도 못한 채 나름대로 아끼며 버티고 버텼는데 생활비를 아예 안 가져오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만은 없었죠. 운전 일을 처음 할 때 차를 샀어. 그때도 돈이 모자라서 대부분 할부로 했는데 이번 달은 할부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화물 운송차는 엄청 비싸다는 것만 알지 정확히 얼마 하는지는 몰랐어요. 얼핏 듣기로는 1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차의 할부금으로 생활해야 할 돈 전부가 들어갔다고 하니 허탈했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처분하면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그것도 안 될 일이었죠.
별 수 없이 돈을 빌려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나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아닌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제가 일을 하러 나가야겠더라고요. 지훈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내가 일하러 나갈게. 정규직은 못하더라도 알바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안 돼. 어린이집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 돌도 안 된 애를 남의 손에 어떻게 맡겨?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손가락만 빨고 살아? 현실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싫으면 생활비를 내놓던지. 그것도 아니면서 자기 입맛대로 살려고 하니 제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내가 당분간 직장 생활 해볼게. 그러니까 애 맡길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알았지? 남편은 새로 직장을 구할 테니 일할 생각 말고 아들만 잘 보라고 했어요. 집에 있으면 정말 숨 쉬는 것도 다 돈인데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건지 대책이 없더라고요. 저도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마음에 쓰였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만 믿고 있을 순 없으니 제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자꾸 고집 부리는 남편이 밉기도 했어요. 얼마 뒤 직장을 구한 남편은 한동안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줬어요. 그걸로 밀린 월세도 내고 빚도 갚으면서 사람처럼 살 수 있었죠.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0만 원. 딱 이 정도라도 갖다 주길 바랬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아껴 쓰며 적금도 넣을 수 있어서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걱정 없이 생활을 하다가 또 삐걱거리는 일이 생겼어요. 나 잘렸어. 왜요? 왜 잘려요? 이번에는 직장에서 잘렸다는 남편.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공장이라 지방에 있어서 주말 부부하면서도 일을 다녔는데 채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잘렸다는 거였어요. 당신 아는 형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 멀리까지 일하러 간 사람을 자르긴 왜 잘라요? 형님 공장 이번에 폐업 신청했어. 그래서 여보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니던 회사도 사정이 안 좋아서 대금이 밀리고 이직한 공장은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하니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연달아서 생기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군요.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속이 상해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 어린 아들도 제 곁에서 같이 울음이 터졌죠. 여보, 울지 마. 지훈이도 같이 울잖아. 내가 다시 취업해 볼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내가 뭐 거창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비 할 돈만 벌어오면 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냐고. 나 너무 속상해서. 우리도 전세로 이사가고 집도 사야 할 거 아니야. 맨날 월세 내면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아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어린애처럼 울고 또 울었어요. 지방으로 다니는 남편 덕분에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데 생활비 압박까지 있으니 낙이 없더라고요. 결혼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 인생은 그것도 안 된다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난 뒤 겨우 진정하고 앉아 있는데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딴 소주를 한 병 다 마셔서 혀가 꼬부러지는 말투로요. 우리 지훈이 입양 보낼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내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제 귀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뭐? 당신 지금 뭐라 했어? 그게 말이야? 당신 미쳤어? 결혼하고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아빠라는 사람이 그게 할 말이냐고, 어떻게 내 자식을 딴 사람 줄 생각을 하냐고 미쳤냐면서 매섭게 따져 물었죠. 그 사람은 말없이 제가 하는 소리를 다 듣더니 한참 만에 다시 말을 하더군요. 내가 잘 아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진짜 부자거든. 할아버지 때부터 일군 재산이라
지금은 몇십억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누나가 아이가 안 생겨. 애를 못 낳는 몸이래. 그래서 입양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때 우리 지훈이 생각이 나더라. 부모 잘못 만나서 잘난 우리 아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는데 그 누나 집에 입양 가면 부모는 잊어도 부자로 살지 않을까 싶더라고. 남편의 말을 듣고는 화를 더 내지도 못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몇십억 부자 누나 같은 부모는 되어주지 못할 거니까요.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이렇게 버둥거리는데 순간 제 처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또 흐르기 시작했어요. 울고불고 하는 동안 제 곁에서 잠이 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혹시나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계속 울었죠. 결국 그 밤엔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실이 비참하고 아이에게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버려서 머리가 복잡해졌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려 잠든 아이 곁에 누워 자버렸어요. 아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다지만 그래도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한다며 며칠 지방에 다녀오겠다는 말만 했기에 저도 어디에 가는지 묻지 않았죠. 오히려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속이 편한 것 같았어요. 입양에 대해 미련이 있어 보였거든요. 절대로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혼자 다짐하며 아들과 지냈어요. 며칠 뒤 집에 온 남편은 어김없이 입양 얘기를 꺼냈어요. 그 집에 입양만 되면 부잣집 아들로 살 수 있다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사정하더군요.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먹는 거, 보는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썼던 사람이 어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옆에서 계속 설득을 하니 제 마음도 흔들린다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평생 먹지도 자지도 않고 번다고 해도 그 돈을 저는 절대로 벌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는 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주 적다는 것. 어쩌면 아들도 저처럼 별 볼 일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흔들린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더욱 강하게 설득을 했고 저도 점점 설득이 되어가던 중에 모든 상황을 뒤엎을 일이 생깁니다. 그 일로 저는 남편이라고 믿었던 작자와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됐고요. 그 일은 남편의 세컨폰을 찾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날도 저를 열심히 설득하고 소주 몇 잔에 골아떨어진 남편 베개 밑에서 낯선 핸드폰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코골이가 하도 심해 고개를 돌려주는데 끄트머리에 삐쭉 나온 핸드폰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엔 남편의 핸드폰인 줄 알았는데 디자인이 낯선 폰이더라고요. 이상해서 눌러보니 전원이 꺼져 있길래 켜보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남편이 웬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보, 많이 기다렸지? 곧 우리 아기 데려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 동생이 입양 보내기 싫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입양은 결정했고 곧 데려갈게. 알았어. 사랑해, 여보. 입양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 남편의 핸드폰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대에게 여보라는 호칭을 쓰고 있으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황당하더군요. 저는 핸드폰 문자 내역을 처음으로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숨기고 있었던 비밀을 알아채 버렸죠. 저에게 돈 많은 누나라고 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를 그 부인의 아이로 입양 보낼 생각이었던 거고요. 입양을 보내고 난 뒤에는 아주 뻔했죠. 저는 버림받는 거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곤히 잠든 남편이라는 인간의 면상을 보는 게 구역질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는지.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사랑과 믿음은 모두 연기였던 거였어요. 심장이 아파왔어요. 통증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군요.
저는 한참을 숨죽이고 통증을 참아냈어요. 이윽고 정신이 들자 핸드폰에서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옮겨 적었어요. 그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더라고요. 만나서 사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그 사람은 출근을 했고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김기훈이라는 남자와 애 낳고 사는 여잔데 얼굴 좀 보자고 했어요. 제 말을 들은 여자는 한참 가만히 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대면하게 됐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에게 아들을 맡기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갔는데 그 여자는 미리 와서 앉아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여유가 있어 보이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한수미 씨? 앉아요. 저는 그 여자의 맞은편에 앉아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상당히 미인이었고 값비싼 것들을 몸에 휘두르고 있더군요. 그에 비해 저는 상당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주눅들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지금 김기훈 씨랑 같이 살고 있다고요? 네, 결혼한 지 4년 됐어요. 아이가 3살이니까요. 아이가 3살? 그 여자는 아이가 있다는 말에 인상을 썼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얼마 전부터 입양 얘기를 했다는 것과 어젯밤 숨겨둔 핸드폰을 찾은 것, 그리고 당신과의 문자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것을 알려줬어요. 얘기를 다 하고 나서는 결혼식 사진과 아이 사진, 첫 돌을 맞이해 가족 사진을 찍은 것들을 보여줬죠. 보다시피 기훈 씨는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제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당신한테 내 남편이 여보라고 부르니 정말 많이 황당하네요. 당신 누구예요? 아이까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저는 위장 이혼을 하고 있었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계속 빚을 지고 있었고 남편이 저에게 채무를 넘기기 싫다며 당분간 이혼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사이에 아들이 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정이 저를 불리하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때가 30도 안 된 나이였어요. 경험이라고는 한의원에서 열심히 일하며 받은 월급을 아껴 쓰는 것밖에 없던 저에게 대신 대변해줄 부모도 형제도 없어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그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상황이 두렵기만 했죠.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고 있자니 그 여자가 말을 꺼냈어요. 하, 이 인간 그동안 조용히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대형 사고를 쳤네. 그쪽은 제대로 속은 것 같고. 기막히다는 듯 말을 꺼낸 여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해줬어요. 예상대로 두 사람은 부부 사이가 맞았고 자신이 연상이라고 하더군요. 5년 전에 이 인간이 도박을 했어. 그래서 나 몰래 빚을 몇 억이나 졌더라고. 나는 당연히 그 빚을 청산해주기 싫었고 그래서 우리도 위장 이혼을 했어. 개인 파산해서 알아서 갚으라고. 파산 정리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더니 나가서 살림을 차렸네. 하! 이 인간을 어떻게 하지? 그럼 나랑 결혼할 당시엔 이혼한 상태였네요? 맞죠? 그랬지. 그런데 위장 이혼이라고. 이혼 후에도 집안 행사에는 꼬박꼬박 얼굴 내밀고 그랬어. 그럴 때마다 다시 받아달라고 얼마나 매달리던지. 내가 애를 못 낳아. 그래서 그 인간이 얼마 전에 입양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시험관도 어렵고 아는 후배가 아이를 못 키울 상황이라 우리가 입양하면 된다고 하더니 지 자식이었네? 하! 사실을 알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 듣고 나니 너무 비참해지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은 저를 이용했고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건 내 아들조차 이용하려 했던 거였어요. 사람이 이렇게나 악독하게 굴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더군요. 눈앞에 있다면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여보,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 못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이었죠. 그 여자가 부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인간이 가까이 오자마자 벌떡 일어나 사정없이 얼굴을 후려 갈겼어요. 짝짝짝. 뭐야? 난데없이 따귀를 맞으니 그 인간도 놀라서 버럭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제 얼굴을 보고는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니, 지훈이 엄마가 왜 여기...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애까지 낳았다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인간이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미친놈.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 인간에게 달려들었어요. 힘으로 못 이기는 건 알지만 가만히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인간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짝짝. 여보. 누가 네 여보야? 우리 이혼한 사이인 거 몰라? 한 번은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랑 상종 못하겠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알겠어? 안 돼,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응? 여보. 그 인간은 저를 내버려둔 채 그 여자를 쫓아나갔어요. 나가면서도 제가 마음에 걸리는지 쳐다봤지만 끝내 그 여자를 따라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비참했습니다. 버림받은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 사람 물건을 모조리 다 갖다 버렸어요. 내 인생에서 말끔히 지워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차피 이혼까지 한 상황 남남이 맞았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말끔히 다 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그 인간이 집에 왔더군요. 밖에서 문 열어달라며 사정사정을 하는데도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찰에 낯선 사람이 주거 침입을 하려고 한다고 신고해버렸죠. 그렇게 경찰 손에 끌려가고선 며칠 뒤에 또 찾아왔어요. 저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며칠 뒤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가 홀로 키우고 있고요.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홀로 키워내는 상황을 기꺼이 선택했을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요. 저는 엄마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 메시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